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YTN 사이언스의 많은 프로그램들 중 재미있는 부분만 모아서 여러분이 보고 즐기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영상들이 소개될지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태양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질량은 일반 행성들이랑은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또 준비한 게 있는데요. 와 대박! 와 염력 쓰셨어. 우와. 아, 이게 뭐예요? 이거 요가할 때 쓰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허리할 때. 아, 그게 아니라 이게 태양 모형인데요. 지름이 대략 69cm 정도 되거든요. 그럼 혹시 같은 비율로 지구를 표현한다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 정도? 이 정도? 주먹 정도? 네, 좀 더 작지 않아요? 한 요 정도? 네, 손가락 정도? 이 정도? 손가락? 이거보다 더 너무 작나? 작지 않나? 네. 태양이 이만한데 이 정도 여기서 난 이 정도. 네. 뭐예요? 손가락 하트? 네, 하트. 하트 안에. 네, 바로 이겁니다. 이거요? 어머, 바로 이 정도. 어머. 그래요? 태양이 조그만데요? 지구의 109배 정도 되거든요. 109배요? 우와, 진짜 작다, 진짜. 와, 109배. 근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북적북적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목성이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데요. 그것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 요따만 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입니다. 우와. 와, 네. 근데 크긴 한데. 아, 태양하고는 지구. 지구 지켜. 네, 지구를 지키셔야죠. 네. 박사님, 저희가 태양을 볼 때 태양이 엄청 크다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봐도 도 보이고 이렇게도 가려지고. 그건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거리가 엄청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중요하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직접 가야 되니까. 맞아요. 저희 곧 가거든요. 네네. 맞아요. 진짜 같이 가실래? 같이 가요. 저는 몇 지구에 킬로나 있겠습니다. 되는지 한 번씩 알려주세요. 저희. 네, 가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약 1억 4,900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4,900만이래. 1억 배? 1억 배? 1억 4천. 그게 먼 거죠? 먼 거죠? 네. 시간을 따져보자고 하면 예를 들어 시속 4km 정도로 태양까지 걸어간다 하면 걸리는 시간이 약 4,281년입니다. 지금 네? 2022년. 왜 걸어가요? 아니, 마음만큼 하는 것 중에 아니 뭐 요즘에 왜 자전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로켓도 있고 다 있는데 뭐 왜 걸어가요 굳이?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비행기. 시속 1,200km짜리 초음속 비행기를 타도 14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그냥 완전히 빛의 속도로 가면 되지 않나요? 혹시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나요? 알아? 그거는 잘 모르죠? 근데 빛이 빠른 건 알죠? 엄청 빠르죠. 네, 엄청 빠르죠. 저도 엄청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속도로 태양까지 간다면 약 8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8분. 진짜 작다. 잠깐만요. 그럼 햇빛이 쫙 비쳐서 지구까지 오잖아요. 그럼 그 빛도 8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빛은 사실 태양이 8분 전에 보낸 빛입니다. 그 정도 거리가 있어서 지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인류가 이제 경제적인 목적, 교육이나 사회적인 목적 때문에 도시로 몰려 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요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들도 크게 확산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또는 우리가 살아가야지 되는 적합한 생활 환경을 제대로 갖추고 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생활 환경이 악화가 되게 되면 근로자들의 건강에 문제가 되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건강한 근로자들 또는 건강한 시민을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각 나라의 정부로부터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활동의 가장 큰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도시숲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도시미화 운동이 활발해지자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대표적인 도시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중앙공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뉴욕이라고 하는 조금은 좀 유럽에 비하면 낙후된 그런 도시의 정중앙에 아주 커다란 공원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시민 성금에 의해서 공원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와 같은 센트럴파크가 전 세계 도시공원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센트럴파크가 만들어진 것은 1860년대 후반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언제 공원이 들어왔을까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공원이 들어온 것도 상당히 이르게 됩니다. 미국에서 센트럴파크가 186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의 도시공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188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약 20년 만에 우리나라에도 공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공원 중에 최초로 만들어진 공원이 지금 인천에 있는 인천자유공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이 개항이 되면서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외국인들에 의해서 이 공원이 만들어지면서 만국공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졌고요. 6.25 이후에는 우리가 자유공원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1890년대 들어서 서울에도 공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 성금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독립협회가 성금을 모아서 만든 서울 최초의 공원이 바로 독립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독립문이라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독립공원에 남아 있습니다. 도시가 예를 들면 집이나 뭐 사무실이나 학교나 이런 걸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아마도 상당히 우리가 도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절감 같은 거를 느끼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가 발달을 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특별히 이 생물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20대들 같은 경우도 실물로서 개구리를 직접 보거나 만져본 사람들이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이에 따라서 1970년대 이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살아있는 나비나 개구리나 메뚜기 같은 것들을 직접 보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도시에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5G MEC의 발달은 안전과 직결된 산업단지 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지능화 서비스를 활용해 첨단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입지 여건과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스마트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는 늘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에 현장 작업자의 상태를 파악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제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선 현장 작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모를 연구 개발 중입니다. 안전모를 착용하는 순간 착용자의 신체 정보를 비롯해 추락이나 넘어짐 등의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을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생체신호 처리 기반 스마트 안전모입니다. 이곳에서 개발하고 있는 생체신호 처리 장치는 모듈 형태로 제작돼 기존의 안전모에 탈부착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듈은 뇌파와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며 체온 센서 등 다양한 센서와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감지된 사용자의 생체 리듬은 산업용 안전모에 부착된 무선 통신, 감지 센서, 경보 알림 등의 모듈을 통해 실시간 건강관리 정보를 나타내줍니다.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 후 움직이면 센서가 자동적으로 착용자의 뇌파, 심박도, 가속도 등의 생체 신호를 취득해
작업자의 위험 상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기만 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근로자 개개인의 헬스케어에도 도움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하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로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알람이 울리는데요. 안전모의 센서가 중앙 서버로 내용을 전송하고 안전관리자가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알람이 울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5G MEC망을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공중망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생체 신호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민감 정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인 정보에 대한 어떤 그런 보안성 부분이 첫째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속도 면에서 월등히 빠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재난 시 공중망이 터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제 이 자체적인 MEC망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 시에서도 안전관리 시스템이 동작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급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작동해야 하는 안전관리 기기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대용량의 데이터가 끊김없이 빠르고 지속적으로 어디서나 전송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5G 융합 서비스 공공부문 선도 적용 사업을 각 분야별로 추진 중입니다. 특히 스마트 산업단지에선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지국과 교환국 사이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여 트래픽을 줄이는 초저지연 로컬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했습니다. 기술자가 보여준 건 바로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전통 신발. 수를 놓은 신발에다가 십장생 무늬가 있어가지고서 십장생 수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십장생 수혜 말고도 여러 가지 전통 신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복만큼이나 우리나라의 고유의 멋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전통 신발. 기술자가 만들었다는 우리나라의 전통 신발들. 그런데 한쪽에 놓여있는 이 액자 사진 속의 인물은 누구인지. 예, 이 사진은요. 왼쪽에 계신 분은 저희 이제 아버지시고 우측에 계신 분은 저희 증조 할아버지십니다. 제가 이제 6대째 가업으로 이 화해장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철종 때부터 시작하여 무려 6대째 우리나라의 전통 신발을 제작해오고 있다는 기술자. 가장 먼저 발등에 감싸는 부분인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서두르는 기술자. 그런데 지금 이건 무슨 천인지? 이거는 이제 우리 신발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전통 재료입니다. 모시하고 삼배, 그 강목을 이렇게 이제 풀로 배접을 해가지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는 밭풀을 짓이겨 풀을 만들고 삼배와 모시를 붙여서 백비를 만든다고 한다. 이게 이제 굳으면은 아주 빳빳하게 단단하게 굳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술자는 백비를 만들고 난 후 건조를 시켜준다고 하는데 이대로 2, 3일 정도 바람에 쐬어가면서 말리게 되면은 이제 신울의 기본 재료인 백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기술자는 건조를 시킨 후 뻣뻣한 백비에 물을 뿌려서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백비에 안에 들어있던 풀 기운이 올라와 가지고서 이렇게 비단이나 이제 그런 것도 붓기가 더 편하고요. 다음으로 기술자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에 따라 백비를 자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이게 신발 한 짝을 지금 만든 겁니다. 서서히 형태를 갖춰가는 신발. 그 위에 비단을 붙여주는 기술자. 그런데 그 다음으로 갑자기 백비를 깔고 앉는다? 비단이 백비에 잘 붙어 있게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 작업입니다. 기술자는 백비와 비단을 완전히 접착시키고 장식을 만들어준다고. 자, 이제 신발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장식하는 태사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술자는 풀을 이용해 태사 문양을 붙여주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뭐 하고 있는 건가요? 백비 한 장에다가 비단만 붙였기 때문에 힘이 없어가지고서 안에다가 이제 백비로 칙소를 만들어가지고서 보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술자는 굴곡진 부분도 쉽게 꿰맬 수 있기 때문에 멧돼지 털을 바늘로 사용하고 있단다. 이제 신발을 뒤집기 위해서 말랑말랑해지게 이렇게 항아리 안에 넣어놓는 겁니다. 항아리 안에 물에 젖은 천을 넣어 습도를 유지해서 딱딱한 백비를 부드럽게 만드는 기술자. 이제 곧 신발이 완성되어 가는데 여기다가 밑창을 붙이면은 신발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신울과 밑창을 바느질로 한 땀 한 땀 꿰매주고 남자 아이들이 신는 신발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완성된 전통 신발. 우리나라의 전통 신발을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기술자. 언젠가는 이제 꽃신 박물관을 지어가지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꽃신에 대해서 알고 또 이제 신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메타버스가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인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TV 광고 속에서 신나는 노래와 함께 춤추는 사람, 화려한 춤솜씨와 예쁜 얼굴, 신인 가수나 모델로 오해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람이 아니라 가상인간, 즉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인물입니다. 20여 년 전 우리는 이미 사이버 가수 아담을 통해 가상인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기술력의 한계로 1집 발표 후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죠. 하지만 현재 사이버 속 가상인간은 광고 모델을 비롯해 가수, 배우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며 MZ 세대들 사이에선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중 광고 모델과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10대와 20대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가상인간 수아를 만나봤습니다. 네, 수아는 풀 3D로 제작되었고요. 사람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같이 말하고 움직이고 춤추는 등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행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아직은 풀 3D로 제작되어진 디지털 휴먼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어떤 기존의 합성 기반 방식이 아닌 풀 3D로 제작된 다양한 가상인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아는 정교한 고해상도 그래픽으로 사실적인 피부와 자연스러운 표정 구현도 가능해서 실존 인물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또한 자연스럽고 역동적인 동작이 가능한 것은 바로 자이로 센서 때문입니다. 모션 캡처 방식을 이용하여 캡처 전용 수트를 입고 센서를 신체 곳곳에 부착합니다. 몸에 붙인 센서는 총 17개. 자세를 바꾸면 대상의 움직임, 회전, 방향 등을 감지하는데요. 자이로 센서 기능이 있는 카메라와 컴퓨터의 가상 공간을 연동시킨 다음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하게 되면 컴퓨터 모니터에 수아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가상인간은 영화, 광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하고 향후 가상인간 제작 및 활용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과 가까워진 가상인간 세계.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선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즐기는 소비자 입장에선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 수아 같이 이제 사람과 흡사한 가상인간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이 필요한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온전한 가상인간으로서의 장점이 이제 부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상세계에서 콘서트를 생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를 한다면 컴퓨터나 모바일에서 끊김없이 채팅하면서 콘서트를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5 기술을 통해서 매우 이제 극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 고르게 사용되는 5G와 MEC 기술, 특히 자율주행차의 MEC 기술은 필수입니다. MEC는 곳곳에 설치된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지연 시간 및 통신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총 0에서 5레벨로 나뉘는데요. 레벨 1과 레벨 2까지는 자동차 주행 기능을 운전자 수행 유무에 따라 결정되지만 레벨 3부터는 시스템이 운전 조작에 대한 모든 기능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레벨 3과 레벨 4에서는 시스템이 운전자의 개입을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전 자율주행은 레벨 5단계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차가 운영되면 도로 위의 돌발 상황과 다른 차와의 빠른 정보 공유가 중요시됩니다. 교통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화되는 정보를 LTE보다 20배 이상 빠른 5G 기술과 지연 없이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MEC 기술은 필수입니다. 실제 도로교통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가 어떻게 보면 걸어다니는 대규모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 안에서 그런 대규모 컴퓨터 기반의 그 용량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상당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빅데이터 정보는 인적 요인인 그 사람이 직접 수집해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다양한 어떤 도로교통 상황이라든가 악천후 상황 또는 주변에 있는 차량 상태 정보 또는 주변에 있는 인프라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고용량 데이터를 5G 기반의 VTX로 수집을 하고 그거를 차 안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는 걸어다니는 컴퓨터가 신속하게 그 고용량 정보를 판단해갖고 제때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엣지 컴퓨터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과 보행자, 교통 인프라 등 모든 것이 5G와 MEC로 연결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대중화되고 일상화되기 위해선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 1초마다 변화되는 도심 속 교통 데이터가 느리거나 끊기면서 전송되거나 아주 적은 양만 전송된다면 자율주행 차량은 사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이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빠르고 안정적으로 교통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5G MEC 기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차량 안에서도 그런 모바일 엣지 컴퓨터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순식간으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 기술이 필요하지만 주변의 인프라에서도 인프라를 검지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검지 안에서의 그 인프라의 그 엣지 컴퓨터 기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도로교통 상황 그러니까 차량 상태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뭐 악천후 기상 정보라든가 노면 정보라든가 또 보행 정보를 신상을 받아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인프라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각각 검지 범위 안에서는 각각 심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 안에서 좀 안전에 관한 그런 긴급한 리스크가 유발되는 그 안전에 관한 긴급한 정보들은 빨리 현장에서 처리를 해서 액션을 취해야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건 당연히 초지연으로 5G 기반으로 센터에서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또 운영 체계를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1609년)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 당시 교수로 재직 중이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최신형 망원경을 개발해 달과 행성을 관찰하고 있었다. 갈릴레이는 금성의 움직임이 기존의 천동설과 맞지 않는 형태임을 깨달았고 궤도를 수정하면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맞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때마침 갈릴레이의 동료였던 베네데토 카스텔리는 지동설에 대해 그에게 의견을 구했는데 천동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들은 뭘 모르는 것들이지. 편지를 받은 카스텔리는 지동설에 힘을 싣기 위해 이 편지를 돌려보기 시작했고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사본까지 나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렌체의 신부 니콜로 로리니가 이 편지의 사본을 보게 됐는데 아니 이놈이 감히
지동설을 주장해. 지동설을 몹시 싫어했던 그는 1615년 이 편지를 근거로 갈릴레이를 종교 재판에 회부하길 요청했다. 뭐? 종교 재판? 안 되겠다. 빨리 그 편지 원본을 받아야겠어. 이를 알게 된 갈릴레이는 편지 원본을 돌려받고 자신과 친한 신부에게 편지를 썼는데 로린이라는 사악한 신부가 절 모함하고 있어요. 로린이가 공개한 편지는 원본이 아닙니다. 지금 들고 있는 이게 제가 쓴 편지의 원본입니다. 갈릴레이는 이것이 원본이라며 자신이 카스텔레에게 쓴 편지도 동봉했다. 갈릴레이가 원본이라고 주장한 편지와 로린이 신부가 입수한 편지 사본 사이에는 문맥상 달라진 내용이 많았는데 그 예로 로린이가 입수한 편지 사본에는 성경을 글자 그대로만 보면 다수의 틀린 명제들이 있다라고 강한 어조이지만 갈릴레이가 주장한 원본에는 틀린이라는 말이 진리와 다르게 보이는 이라고 한층 순화되어 있었다. 다행히 성직자들 사이에서는 갈릴레이의 말을 믿어주는 이가 더 많았고 결국 갈릴레이는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다. 그리고 갈릴레이가 실제 카스텔리에게 보냈던 원본 편지의 존재는 그대로 잊혀졌는데 바로 이 편지가 갈릴레이가 썼던 그 원본 편지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자, 다들 여기를 보시죠. 편지에는 중간중간 줄을 치며 수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수정되기 전에 원래 문구였다면 로린이 신부가 제출했던 사본이 원본 내용과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의 갈릴레이는 종교 재판을 모면하기 위해 원본 문구를 수정하고 로린이 신부가 악의적으로 수정했다며 거짓으로 해명한 것이었다. 만약에 이 편지가 공개가 됐다면 갈릴레이는 1633년 종교 재판보다 17년 전 먼저 종교 재판을 받았을 겁니다. 실제로 갈릴레이는 그 후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라는 저서로 지동설의 근거를 제시하며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었고 결국 또다시 종교 재판에 회부됐다. 여러분들 바닷가 가보면 항구 안으로 이렇게 밀려드는 센 물결, 파도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쌓아둔 뚝 있죠. 방파제. 네, 방파제에서 어떤 도형을 찾을 수 있는데요. 네네. 그 방파제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데 그걸 테트라포드라고 불러요. 네네네. 이렇게 삐죽. 예, 기둥이 이렇게 4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구조물이 사실 이 파도의 힘을 좀 없애거나 줄이는 일을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이 기둥 끝이 이 꼭지점으로 연결해주면 정사면체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정사면체는 이제 좀 익숙하시잖아요, 그죠? 저희가 뭐 이제는 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정사면체는 뭐 이제 이게 딱 균형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 뭐 기울거나 넘어지지 않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이 강한 파도나 수압을 이겨내야 하니까 이 구조물이 안정감을 지녀야 하는데 이에 딱 맞는 다면체가 바로 정사면체라고 하네요. 그래서 테트라포드는 이 뿔 모양을 한 4개의 다리가 서로 엇물리는 방식으로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테트라포드의 서로 엇갈린 구조 덕분에 파도가 그 사이를 통과하면서 그 압력이나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신기하네요. 네네. 신기한 거 많이 나오네. 오늘 핫클립 베스트 잘 보셨나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